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요약집 교재 640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의 의무자 그리고 신고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신고 의무자를 이해하실 때는 우리 교재 양갈로 1번에 보시면은 거래 당사자 간의 직접 거래인 경우, 그리고 641페이지에 보면 양갈로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에 의한 거래인 경우, 이 거래는 다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 당사자라 그랬죠. 그래서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거래를 했느냐 아니면 거래 당사자 간의 직거래를 했느냐에 따라서 신고 의무자가 다르다는 점,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들이 있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라든가 아니면 관계법령에 따라서 부동산의 공급계약이라든가 아니면 그 공급계약 따라서 취득한 분양권의 전매계약이라든가 입주권의 전매계약, 이런 것들이 다 신고 대상인 계약의 범위였습니다. 그런 계약을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가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에 따라서 신고 의무자가 달라요. 그래서 직접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죠. 원칙. 그런데 중개 거래일 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시킨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근데 이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중개 거래일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신고 의무가 없다라는 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를 할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는 전혀 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뭐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부과받는 것이지 거래 당사자에게 부과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로 가면은 이 거래 당사자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때 자꾸 개입을 한다라는 거죠. 신고를 하지 말아라 아니면 거짓된 신고를 해라라고 자꾸 요구를 한다라는 거죠. 그 요구를 한 거래 당사자는 위반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벌칙 조항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직거래일 경우와 중개거래일 경우에 신고 의무자입니다. 근데 이 직접 거래일 때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케이스, 첫 번째는 거래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일 때 이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고자 하나 그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거부할 때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40페이지에 양갈로 1번에 거래 당사자가 직접 거래인 경우 1. 거래 당사자는 각주가 83번이 붙었죠. 한번 볼까요? 각주 83번에 다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이 정하는 자 해가지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에는 공공기관과 뭐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데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전부 다 뭉쳐서 국가 등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일 때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단서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겁니다. 좀 이따 나옵니다. 자, 이렇게 거래 당사자는 신고 대상인 계약을 이렇게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즉 신고사항이죠. 오른쪽 641페이지에 양갈로 3번의 신고사항을 네모 박스 안에 처리되었습니다. 그런 신고사항을 다시 640페이지로 오겠습니다. 그 신고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가 아닙니다.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시군구청장을 우리는 신고관청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고관청. 그 신고관청에게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실거래가 신고제도다. 다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많은 경우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는 거죠. 위반 시의 제재는 그때 제가 메모를 해두었으니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 2번을 보시면은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신고인에게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이 되는 거죠.
3번을 보시면 신고관청은 그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등일 경우에, 즉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의 취득을 신고한 내용은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급 행정기관인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 특별자치시장은 아세요? 세종특별시죠. 세종특별시에는 우리가 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특별시에다가 직접 신고를 하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시장은 신고받은 걸 상급 행정기관은 시도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거고, 이렇게 각 시도지사가 이제 일선 시군구로부터 제출된 신고 내용을 더 상급 기관인 우리가 1개월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또 제출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받은 신고관청, 즉 시군구청이죠. 특별자치시장도 포함해서. 그래서 이 신고관청이 시군구청에서 1개월 이내에 각 시군구에서 올라온 신고된 내용을 1개월 이내에 상급 행정기관인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도지사는 그걸 취합을 해서 또 1개월 이내에 상급 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행해진 실거래가 신고 내용을 우리가 통계를 작성할 수도 있게 되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양갈로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에 의한 거래인 경우였습니다. 중개 거래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우리 공인중개사법 26조에 따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하는 말이 중개거래라는 뜻이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신고사항을 마찬가지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60일 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는 겁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완성시킨 경우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당연히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 위반 시의 제재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뒤에 가면 따로 이 제재 분류표를 따로 모아놨지만은 그때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와 관련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실거래가 신고 제도와 관련된 위반 사항은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다를 뿐이지 전부 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처벌에 관한 내용을 암기하실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양갈로 3번에 실거래가 신고사항이란데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굳이 그대로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공인중개사법령에서 매매계약서, 즉 거래계약서에 필요적 기재사항하고 비슷하게 실거래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번을 보시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이런 걸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직거래일 경우에는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입한 바가 없죠. 그러면 7번의 신고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사항에 해당되는 거냐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구성할 때 주의를 해서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직접 거래인 경우에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묻게 되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에 관해서는 신고사항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면서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642페이지에 구체적인 실거래가 신고 절차에 관해서 알아보면은 양갈로 1번에 거래당사자의 공동신고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거래당사자의 공동신고 원칙이면 직접 거래인 경우입니다. 직접 거래인 경우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당연히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 절차를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동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대행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행신고가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대행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대행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대행신고할 때는 첨부 서류가 필요하던데 그 부분을 갖다가 주의 깊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네모 박스 안에 우리 시행규칙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거래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우리가 대리신고라고 안 부르고 대행신고라고 하는 이유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된 신고서를 제출하는 걸 대행할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행위 차원에서 신고하는 거 아니죠.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대리신고라는 용어를 안 쓰고 대행신고라고 하는 겁니다. 제출을 대행할 뿐이다라는 거죠. 위임을 받은 자가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제시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획일적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누가 거래 신고를 하든지 신고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보여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대행신고할 때는 대행신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에 보시면은 신고서에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 그리고 신고서에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인감증명서가 아닙니다. 신분증명서 사본입니다. 보통의 위임장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만은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고 단순한 대행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 없고 그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즉 주민등록증 사본을 함께 첨부해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행신고할 때는 첨부 서류가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위임장과 그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라는 점. 그리고 양갈로 2번에 거래 당사자의 일방의 단독 신고해놨는데 예외죠. 단독 신고하는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바로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케이스입니다.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하려는 국가 등은이 되는 거죠. 국가 등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은 이 케이스가 되는 거죠. 거래 신고 의무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가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또 마찬가지 첨부 서류가 있다라는 거죠. 첨부 서류가. 왜 그러냐면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방만이 서명 또는 난일가 신고하면은 신고관청의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왜 단독으로 신고하느냐 그 사유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하고 단독으로 신고하는 사유서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첨부 서류가 있다라는 점, 그 첨부하는 서류가 어떤 거다?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실거래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고 단독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던 사유를 적은 서류, 단독 신고 사유서를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643페이지에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신고죠. 그거는 중개거래일 때 그런 겁니다. 중개거래일 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가 있다 그랬죠. 자,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서에 당연히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하는데 공동으로 중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주의를 할 것은 서명 및 날인이 아니라 또는입니다.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될 서식은 두 가지 서식밖에 없습니다.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이 두 가지 있으면 이외에 나머지 있으면 전부 다 또는입니다. 또는. 그리고 거래 당사자는 서명 및 날인하는 경우가 전혀 없어요.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이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대행신고가 가능한데 누가 대행신고할 수 있느냐 하면은 네모 박스를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누구?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호자는 대행신고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신고할 때는 당연히 또 신고하는 사람이 소속공인중개사니까 자신의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양갈로 4번에 이제 공통적인 절차인데 위 양갈로 1번, 양갈로 2번, 양갈로 3번에 신고를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제가 아까 이런 말을 했죠. 누가 신고를 하든지 대행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신고 의무자 본인들이 스스로 하든지 간에 신고하는 사람은 무조건 자신의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보여줘야 한다라고 획일적으로 정리하시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이게 내년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부터 아마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미리 우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소개를 해두고 있는데
25조에 따라 구축된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이걸 거래계약 시스템이다. 전자계약 시스템이죠.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위 1, 2의 1, 양갈로 3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전자계약 시스템 속에서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이번 시험에 이런 상세한 부분까지 낼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그게 위 양갈로 1번 있죠. 양갈로 1번은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양갈로 2에 1을 해놨죠. 1은 국가 등이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양갈로 3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경우죠. 그러면 양갈로 2에 1만 적어놨지. 제가 양갈로 2에 동그라미 2번은 빠져 있습니다. 그럼 양갈로 2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은 요 케이스죠.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만큼은 단독 신고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신고하는 경우죠. 이 경우는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체결했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까지 이번 시험에 출제할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좀 낮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통합 제정되고 난 이후에 원래 처음 치는 시험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상세한 부분까지 시험 문제에 언급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이제 출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거래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이렇게 메모를 해뒀죠. 그런 점이 사실상 출제가 되면 상당히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첨부 서류가 있어서 우리가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거래계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실거래가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 처리하기는 적절하지 못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표현을 따듬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전자계약 시스템이다. 실무적으로는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했다면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갈로 5번은 제목을 잘 들여다보시고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부동산 등에 관한 부동산 등이 바로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되는 대상 물건의 범위죠.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였죠. 거래계약의 해제 등의 신고입니다. 해제 등의 신고라는 표현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후에 해당 부동산의 거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 이런 걸 해제 등이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제 등이 된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인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 하는 양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화시켜 놓은 것은 해제 등 신고는 꼭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은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무효 취소 해제된 거래계에 대해서 과세를 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나 거래당사자는 당연히 해제 등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꼭 법으로 해제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해놔버리면은 만약에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법 규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위반이 되면 별도의 또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해제 신고 안 하면은 본인만 손해를 입게 되는데 과세를 당하기 때문에 그걸 또 해제 신고를 안 했다고 처벌 규정까지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임의 규정화 시켜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해제 등 신고를 하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등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해제 당사자는 바로 거래 당사자죠. 그래서 거래 당사자의 의사를 해제에 관한
허위사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에 해제 등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면 과세를 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3번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전자계약 시스템이다 그랬죠.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 거래계약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제 처리를 해줌으로써 별도의 해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자계약 시스템이 상당히 업무 처리상 편리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644페이지 보면 양갈로 6번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및 변경이라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해제 등 신고죠. 여기서는 정정 신청과 변경 신고입니다. 용어를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제 등 신고, 해제 등 신고, 그리고 정정 신청, 그리고 변경 신고, 이 세 단어를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미가 다 다르죠. 거래계약 신고가 이루어진 후에 거래 당사자 간의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나 거래 당사자가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고, 정정 신청은 말 그대로 정정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했는데 자기가 뒤늦게 보니까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들을 잘못 기재했다라는 것이 뒤늦게 드러나게 되면은, 가만히 있게 되면은 허위 신고에 대한 혐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허위 신고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또 아닙니다.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두면은 안 해버리면은 또 본인만이 허위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정정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계약 신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든 거래 내용이, 신고한 거래 내용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잘못 기재된 게 아니고 변경된 거죠. 이때는 또 가만히 있으면 또 허위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그때는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정 신청과 변경 신고, 해제 등의 신고의 의미를 구별할 수만 있으면은 공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정정 신청 칸에 한번 읽어볼까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중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대한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이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신고관청의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 오른쪽에 변경 신고에 관한 규정을 보면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표현을 또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잘못 기재됐다, 변경됐다, 의미가 다른 거죠.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전에 신고관청의 신고 내용의 변경을 말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 이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정정 신청에 관한 규정과 변경 신고에 관한 규정, 의미를 구별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정정 신청할 사항은 1, 2, 3, 4, 5, 변경 신고할 사항은 1, 2, 3, 4, 5, 6, 7, 8 이런데 특별히 이걸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제가 줄 거는 부분 위주로만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문제를 구성하면서 힌트를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래 당사자의 주소하는 건 정정 신청 사항에 속해 있죠. 그럼 시험 지문을 낼 때 거래 당사자의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이런 잘못 기재된 경우는 말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변경 신고가 아니라 뭐 잘못 기재됐다고 되어 있으니까 정정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의 주소하는 단어를 굳이 안 외워도 그 뒤에 변경된 경우는, 잘못 기재된 경우라는 말이 붙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그거 표현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거래 당사자의 주소라는 단어 갖고 정정 신청 사항이냐 변경 신고 사항이냐 판단하지 말고 그 뒤에 붙어 나오는 잘못 기재된 경우냐 아니면 변경된 경우냐, 이 표현을 가지고 정정 신청 사항이냐 변경 신고 사항이냐, 이렇게 구별하시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그 변경신고사항에 보면은 7번과 8번을 봐봐요. 7번에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은 변경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죠. 관로를 보시면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갑과 을이 매수인이었는데 을이 빠져버리고 갑만이 매수인으로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부 매수인의 변경이 일어난 거죠. 이런 경우에는 뭐다? 변경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매수인이 원래는 갑과 을이었는데 병이 또 추가돼 버렸다 이 말이지. 아니면 을이 빠지면서 병이 들어온다거나 추가 내지 거래 당사자 일방이 변경이 되면은 과세 대상자가 달라지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 지금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재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과세 대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런데 이렇게 변경신고 사항 중에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하는 말은 과세 대상자에서 한 명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뭐다? 변경신고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번도 마찬가지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변경신고 하는데 거래대상 부동산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라는 거죠. 빠지는 경우만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변경신고 사항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추가되거나 추가되거나 아니면 대상 부동산이 바뀌어버리는 경우 이런 것들은 뭐다? 다시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정신청과 관련해서 정정신청을 하려는 거래당사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정정사항을 표시하고 해당 정정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정정신청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위 제1의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 거래당사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오른쪽 변경신고사항을 볼까요? 변경신고하는 거래당사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별지 제5서식의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신고서라는 양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서식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는데 다만 부동산 등의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거래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를 해야 된다. 거래 가격이 변경됐다라는 거죠. 면적도 변경이 없는데 거래 가격이 바뀌었다라면 실제 거래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거래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변경신고서에. 자, 이렇게 정정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정정사항 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에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정정 또는 변경 처리하고 정정사항 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신고필증을 재발급하도록 합니다. 신고필증을 재발급하도록 한다. 자, 이게 이제 정정신청과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하게 되면은 해제 등 신고, 정정신청, 변경신고, 의미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학습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해제 등 신고는 거래계약 신고 후에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 그리고 정정신청은 신고 후에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일부가 잘못 기재했다라는 경우에 정정신청 그리고 이거 변경신고는 거래계약 신고 후에 신고한 내용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든 변경이 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644페이지에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관련한 우리 검증이 규정입니다. 누구든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실거래가 신고와 관련된 검증이다라는 거죠. 내용은 상식적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당연히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여를 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관련이 그건 다 위반 시의 처벌의 내용입니다. 전부 다 과태료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취득 가격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그리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의 신고 내용의 검증과 조사하는데 부수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양가로 1번에 자, 1.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고받은 내용에 따라 공시된 토지 주택의 가격, 그 밖의 부동산 가격 정보 등을 활용해서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용어를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됩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건 시도지사가 구축 운영해야 한다 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이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에 관한 것이 우리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고 배너창이 국토교통부에 보면 나옵니다. 알겠어요? 이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가 다 이루어지는 거죠. 이번에 신고관청은 신고받은 경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활용해 가지고 그 적정성을 검증해야 된다. 자, 적정성의 검증 조치는 신고관청이고 적정성의 검증을 행할 수 있는 수단이 거래가격 검증 체계거든요. 그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될 조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3번에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 소재를 관한 세무관세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세무관세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액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실거래가 신고 제도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죠. 실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해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제도죠. 동그라미 4번은 필요 없겠고요. 양갈로 2번에 신고 내용의 조사 등이란데 이제 1번에 신고관청은 검증 등의 결과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 계약서를 제출해라. 아니면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주의를 할 것은 거래 계약서라는 것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래 계약서에는 거래 금액이 적혀져 있을 뿐이지 그 적혀진 거래 금액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됐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안 나오죠. 그래서 거래 계약서는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외의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계약서 제출해라 하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과태료 사유.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 같은 거 있죠.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라 하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된다라는 점이죠. 뒷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다 실거래가 신고 내용을 우리가 다 취합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관청이 신고한 내용의 조사 결과 내용까지도 다 국토교통부에서 다 취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 절차적인 규정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주제인 실거래가 신고제도, 소위 실거래가 신고제도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제도에 관한 내용을 학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가 이제 647페이지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한 부분이 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규정들을 학습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또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